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전망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1,0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007명을 조사하면 어떻게 몇천만 명의 여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투표 성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연령별, 그리고 직업별 또는 이념 성향별, 이런 것을 대입을 해서 공식화하면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이 투표 성향은 정치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교육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또는 이념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사회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여론조사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가 전주에 비해서 1% 올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37% 지지해서 30%로 7%나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일주 전에 비해서 7%에서 9%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하거나 유보한다는 이른바 부동층이 10%에서 12%로 2%가 늘었습니다. 즉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상당히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41대 30대 9%, 2강 일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문재인 안철수가 2강을 형성하고 한참 쳐져서 홍준표 후보가 9%입니다. 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느냐 하면은 첫째,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주에, 그러니까 조사하기 지금으로는 2주 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조사 전주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48% 지지가 23% 지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대구 경북, 흔히 보수층의 본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구 경북에서는 문재인 지지 24%, 안철수 23%, 홍준표 지지 26%로 이렇게 3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제동이 걸림으로써 이번 주의 여론 동향이 이번 선거판의 최종적 모습을 거의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즉 안철수의 하강, 문재인의 상승, 홍준표의 상승, 이게 계속된다면은 아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요사이 주정론이라든지 또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폭로한 북한 인권,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물어보는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관계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않느냐의 이 시비가 영향을 미쳐서 다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은 2강 구도로, 예측을 불허하는 2강 구도, 즉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동이 걸리지 않고 이 추세가 더 확대되어서 문재인 지지율과
안철수 지지율의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면은 그 결과는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이라기보다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의 거꾸로 된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아시다시피 10년 동안의 좌파 정권에 대한 불만을 품은 보수층이 결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득표율은 어떠냐 하면 이명박 후보 당시 한나라당 후보입니다. 48.7%입니다. 48.7%. 소위 진보 좌파를 대표한다고 보는 정동영 후보는 2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이 보수면서도 독자 출마를 했습니다. 15.1%를 받았습니다. 15.1. 이 경우에는 보수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이회창. 그럼에도 큰 차이로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명박 후보가 이긴 것은 워낙 이 진보 좌파의 세가 축소되어 있었던 탓입니다. 요것을 그냥 2010년 뒤에 오늘의 상황에 대입을 한다면은 당시에 진보 좌파가 축소되어 있었던 것만큼 이번에는 보수 후보가 위축되어 있으므로 좌파 후보, 중도 후보가 1, 2등을 하고 보수 후보는 크게 떨어진 3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이념 구조가 바뀌었다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과거의 그 여론 구조를 보는 분들은 보수가 40%, 중도 20%, 그리고 좌파 30~40% 이렇게 보는데 요사이 여론조사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갤럽 조사,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말이죠.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5%입니다. 40%가 아니에요. 15%나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5%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7%로 늘었습니다. 37%는 됩니다. 모름, 응답, 거절 약 13%. 이러니까 25% 되는 보수를 근거로 4사람이 나왔습니다. 4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보수 단일화를 부르짖지만은 보수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율은 15%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투표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63%였습니다. 이것은 이 젊은 세대 또는 진보좌파 지지층이 어차피 투표를 해도 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투표장에 안 나온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63%. 그러나 19대 2012년의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그 2007년 때보다 1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74.84%였어요. 매우 높습니다. 이건 선진국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75%를 기록하는 예는 매우 드뭅니다. 이때는 우파의 박근혜, 좌파의 문재인 이런 식으로 좌우 대결이 되었으므로 아주 체제를 지킨다 또는 체제를 바꾼다는 이 생각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투표장에 간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또 마지막 투표날, 즉 2012년 12월 19일에 아침부터 투표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되니까 불안감을 느낀 좌우 양쪽 유권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또 오후 늦게까지 투표장에 몰려갔습니다. 이런 경쟁적 상황 속에서 7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후보가 51.56%, 문재인 후보가 48.02%로 결판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얼마일까?
저는 19대, 즉 5년 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보수층이 10년 전에 좌파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찍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 그렇다고 내키지도 않는데 중도 후보를 찍기도 못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절박한 심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거에서나 전쟁에서는 항상 절박한 쪽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 보수가 절박한 생각이 없으면 투표장에 나갈 이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투표장에 나가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보다도 10%포인트 높게 나옵니다. 투표장에 나가겠다는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보수층의 이 지지율 분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갤럽 조사,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럽 조사에 보면은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안철수 지지 45%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지 20%, 유승민 지지 6%, 그리고 문재인 지지가 15%입니다. 무응답이 12%니까 반수 정도는 안철수 지지로 가 있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나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냐, 어떤 성향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64%가 문재인 지지입니다. 결속력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지는 19%밖에 안 되고 홍준표 지지,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홍준표 지지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진보 좌파는 똘똘 뭉쳤다는 뜻이고 보수의 지지율 분포는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로 반이 갔지만은 그 지지율의 결속도가 진보의 문재인 지지율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특히 이 보수적 생각,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선택의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최악, 차악, 차선, 최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제가 영화의 한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소피's 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피's 초이스. 1982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메릴 스트립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나와서 이 영화에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소피's 초이스. 소피의 선택이라는 뜻이죠. 이 소피's 초이스는 같은 이름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윌리엄 스타이런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문학가가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베스트셀러의 스토리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여기 주인공인 메릴 스트립, 소피죠. 소피라는 여자로 나옵니다. 폴란드 여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남편이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유대인도 아닌데 잡혀가지고 남편은 처형되고 아들, 딸을 데리고 아우슈비츠로 갑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줄을 서서 이제 나치 장교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나치 장교가 아들, 딸을 데리고 서 있는 메릴 스트립, 소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피가 아들 둘을 다 살려주는 줄 알고 고맙다 그럽니다. 그런데 장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아이 중에 하나는 가스실로 보내야 된다.
하나는 노동대로, 소년 노동대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초이스를 주겠다.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아들, 딸 중에서 한 아이를 살리는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둘 다 봐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다면 둘 다 가스실로 보내겠다고 부하한테 둘을 다 끌어내려고 하니까 다급한 소피가 선택하는 것이 딸을 가스실로 보내고 아들을 노동대로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 끌려가는 한 10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모습, 그것을 보는 소피의 일그러진 모습, 이 장면이 영화사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제일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 닥터 지바고가 전차를 타고 가다가 페테스부르크에서, 페테스부르크인지 모스크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스크바 같군요. 바깥을 보니까 헤어진 애인 라라, 줄리 크리스티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가지고 뒷모습을 향해서 쫓아가려고 하다가 심장마비에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이 소피's 초이스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소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습니다. 소피는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가서 죽은 딸은 포기하고 노동대에서 근무하는 아들을 살리려고 그 수용소 사령관한테 사령관을 유혹하고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나중에 자살하는, 둘 다 같이 함께 자살하는, 동반 자살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걸 이번 선거판하고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보면은 소피의 초이스는 뭐냐? 이 보수의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피는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두 아들, 딸을 다 살리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악의 선택이죠.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참 차악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나 차악의 선택을 거부합니다. 둘 살려야 되겠다고. 그러나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을 희생시키고 아들을 살려놓는 것이 차악의 선택인 것 같지만은 결국 아들도 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수층이 지금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결과는 보수가 미는 후보가 당선되기가 매우 어렵다. 홍준표 씨 당선 가능성이 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홍준표 당선을 위해서 올인 할 거냐, 아니면은 차악을 찾아볼 거냐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설왕설래도 하고 또 보수층 안에서 서로 비판도 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시간은 아주 빨리 흘러갑니다. 5월 9일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가갈수록 우리 보수층, 뭐 보수층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건설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수층은 대충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도 자기 아들, 손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 어른들이 주도했던 이런 세상은 좀 지겹다, 실증난다. 또 자신이 잘못한 것도 다 체제의 잘못으로 돌리고 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는 욕망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아주 특이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 칼라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칼라라고 하면은 주로 블루 칼라와 달리 사무실 근무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자본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강남 좌파하고도 겹치고 또 고소득자입니다. 이 화이트 칼라는 그럼 누구를 지지하느냐? 화이트 칼라의 50%가 문재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50%가 문재인. 화이트 칼라 사무실 근무자 고소득층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체제 변혁적 성향을 가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안철수 후보 지지입니다. 24%. 그런데 홍준표 지지, 체제 수급하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지지는 얼마냐? 4%입니다. 4%.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 체제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 선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판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화이트 칼라입니다. 주로 나이가 30대, 40대 이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체제 변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보수층이고 이제 노년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들이 선택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트 칼라가 그런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를 가지면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